거의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연설에서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외국인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기적이 아니었다고. 그거는 이제 잘 살아보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력의 결과였음을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비교적 젊은 세대도 이렇게 자리에 많이 와주셨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코리아나 호텔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주도하신 윗세대의 선배분들도 많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대에서 우리에게 빛나는 미래와 번영을 물려주셨듯이 저에게는 제 자식과 후대에게 더욱 찬란한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열망이 현재 가득합니다. 허나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와 22대 국회의 횡포를 거치며 꿈을 점점 꾸기 힘든 장소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납부하는 세금을 편협하고 편파적으로 유용하고 그 결과로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간첩과 반국가 세력의 흔적을 숨기고 정말로 국가를 위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재판대에 올려 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범하다고 생각하며 법 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 수많은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 버젓이 야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 번 속았을 때는 남을 비난할 수 있고 두 번 속았을 때는 나를 비난해야 하고 세 번 속았을 때는 전쟁을 해야 할 때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속았을 때 우리는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두 번 속았을 때 우리는 수백억의 국가 부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 속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실을 마주하고 속지 않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전 세계적인 체제 전쟁의 때가 지금입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더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사람을 위한 나라 만들기 위하여 간악한 악의 무리를 타도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명예로운 복권을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대학교들 중에서 탄핵 반대가 아니라 부정선거 촉구로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게 저 당연히 탄핵 반대해야 되는데 좀 더 아무래도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좀 더 너무 약간 듣기 쉽도록 그렇게 설정한 면이 있습니다. 경례 박수 한번 해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다른 학교들은 헌법재판소 얘기라든지 좀 탄핵 관련된 주제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그래서 부정선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제가 좀 달라져가지고 어떤 거를 더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북한이랑 중국의 이제 거기 공산 세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떤 그 간섭들을 했는지 어떤 그렇게 공산화하려는 시도들을 했는지 그런 걸 좀 저희가 주제를 하려 했는데 연사 한 분이 없어져서 빠지게 돼서 그 부분은 제가 자유 발언 때 하려고 빼놨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자유 발언에 하려고 했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 4시부터 5시까지 기다리는 동안 역사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역사 얘기긴 한데 여기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학생분들께 좀 젊은 목소리로 역사 얘기를 하는 거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시국선언을 하게 된 계기가 23년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친구랑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집트랑 터키랑 미국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리스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리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기 2010년부터 그 유럽의 금융 위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힘들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아테네 거의 그래피티라고 이제 벽에 낙서해 놓는 게 없는 벽이 없을 정도로 심했고 그리고 제가 간 숙소 옆에도 유럽의 공동묘지에 온 걸 환영한다 이런 그래피티가 있었고 뭐 정부 욕하는 그런 것도 많고
약간 상스러운 그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거의 이제 거기가 사기로 인도와 더불어서 유명한데 제가 갔을 때도 거의 엄청 사기가 심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막 왕복으로 간다 해놓고 올 때는 사라지고 엄청 그래서 다시는 이집트에 가고 싶진 않은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확신하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북한보다는 그리스와 이집트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지금 GDP 13위의 경제 강국이고 1인당 국민 소득은 지난해 이제 일본을 앞서게 되었는데요. 지금 GDP가 2,400조 원으로 북한의 60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945년 그 6.25 전쟁 할 당시에는 북한이 저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 공산당 창당 이후로 계속 북한은 이제 남한까지 공산화하려고 시도해 왔는데요. 저도 이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몽령 이후로 좀 많이 공부하면서 알게 돼서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1945년에 미군정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의 78%가 공산주의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박헌영이라고 원래 김일성보다 더 북한에서 공산주의 쪽에서 더 위상이 있었던 사람은 이제 한국 전쟁을 하면은 농민들이 다 북한 편을 들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한 저희가 공산화되지 않은 게 기적일 정도로 정말 그 위태로운 상황들을 수없이 극복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선 공산당이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그 위조 집회를 좀 천문학적인 액수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항일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했다가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졌고 그리고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거기서 또 이제 조선 공산당이 남로당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거기서 또 주도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군 철수를 하려고 국회의원들을 그 포섭해가지고 공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수 순천 사건으로는 실제로 반란을 일으켜서 그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실현될 뻔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제 누가 그 남로당에 엄청 좀 핵심 간부가 자백을 해가지고 그 줄줄이 이제 다 남로당이 거의 해체돼가지고 그 사건이 없었으면은 또 힘들어졌을 거고 그리고 여수 순천 사건을 그 정리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숙군을 통해서 그 군대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다 숙청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이 사단장이나 높은 지위에 있어서 아마 막아내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 개혁을 해서 그 싼값에 그 소작농들을 다 자작농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실제로 공산화가 됐을 확률이 박헌영이 말한 대로 공산화에 농민들이 동참해서 공산화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좀 옛날 얘기였고 그런데 이게 그 지금 4050 이렇게 운동권 하는 분들이 대학 다니던 시절에 북한의 전략 전술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 한민전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그 운동권 하는 그거를 조작하는 걸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그 당시에 유명한 게 전대협이라는 그런 게 유명했었고, 그걸 다 이제 북한에서 송출하는 한민전이라는 방송으로 다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이랑 진보당 이거를 뒤에서 조종하면서 계속 간첩 활동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시도를 그 옛날부터 그 조선 공산당 창당 때부터 여태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정말 최근에 알게 돼서 다른 대학생 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려웠고 오늘 해보니까 어떻든 요걸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왜 탄핵 반대 시국선언 동참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000년대생이라 뭐 역사를 통해서만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워왔고 냉전 이후에는 사실 사회주의가 아예 없어진 거라고 철진한 이념이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뭐 학생회 활동이나 뭐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게 진짜 철진한 이념이 아니구나. 지금까지도 이 이념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뭐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보면서 이게 정말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이 계엄 선포 이후에 더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서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커뮤니티에 탄핵 반대 의견을 되게 많이 올렸는데 친구들이 이제 탄핵 반대를 하면 뭐 자료를 올린 건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냥 인격적인 모독이나 욕설을 하는 걸 보면서 이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고 우리가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를 지키고자 탄핵 반대 시국선언 주최하게 되었고요. 오늘 하면서는 사실 대진현이 진짜 이대에 와가지고 뭐 방해를 많이 할까? 좀 의문이 들었고 사실 저희가 좋은 경찰분들을 만나가지고 잘 통제해 주시겠다. 그래서 뭐 외부인도 잘 통제해 주시고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대진현 측에서 이제 와가지고 저희가 경찰 집회에 신고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와서 무단으로 점거를 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뭐 무력으로 대처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앞에 그냥 나가가지고 계속 이제 그냥 구호 외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대응했는데 확실히 제가 느낀 거는 탄핵 반대 의견과 탄핵 찬성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우리의 목소리를 막고 입막음하려는 저들의 어떤 그 사상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희 학교에도 이제 총학생회와 또 여러 정당 유착들 상황 보면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이 단체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청년들을 좀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국선언 주최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해줬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까?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뭐 성공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920명 정도 이제 재학생 동문분들이 다 서명을 해주셨고 재학생에서도 한 17명 이상이 같이 함께 하면서 정말 전투력 있게 오늘 싸우더라고요. 전 애들이 얼굴을 이제 까거나 이제 얼굴을 보이거나 신분을 노출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열심히 연설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말 희망이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도 저희 다음 세대 잘 키워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나눠보고 싶은 얘기를 방금 급하게 적었는데요. 사실 서울대가 많이 좌편향되어 있고 작영화가 너무 많이 돼서 교수님들 중에서도 좌파가 너무 많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학을 부전공하는데 막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매도를 하신다던가 이러한 작영화된 학교고 아시다시피 시진핑 자료실도 있고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를 포함해서 처음에는 3명의 학생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을 모으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홍보를 해도 이제
아무리 탄핵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학생이어도 잘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3명이 600명이 지금은 넘어서 많은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 분들까지 같이 시국선언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계엄이 있기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왔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선관위, 사법부, 국회,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도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플러스 언론의 그런 음모론으로 매도하고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부정선거 카르텔이 너무 공고해서 저는 솔직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해결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비상계엄을 계기로 이렇게 전 국민이 부정선거 검증을 이제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부정선거 문제를 다시는 검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전에는 그러니까 계엄 이전에는 아무리 막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몰랐어서 그냥 혼자 답답해하면서 끝났었는데 이제 계엄 이후에는 이렇게 대학생들이 모여서 시국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시국선언 과정에서도 대진현이 정말 악랄하게 공격을 해서 사실 저희가 아크로폴리스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를 1시간 일찍 딱 점거하면서 방해를 해서 저희가 옆 계단으로 또 옮겨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까지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따라와서 방해를 할 때 저하고 또 그 서울대 대표 학생이 진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나 정말 분하고 그래서 눈물이 막 났는데 막상 이제 시국선언 시작하고 보니까 대진현이 그렇게 악랄하게 공격을 할수록 저희도 더 강해져서 저희도 더 막 소리를 지르고 열변을 토하면서 더 강하게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시국선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싸웠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지금 가짜뉴스로 지금 피해를 봤는데 저를 가짜 서울대생이라고 이제 매일경제에서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결국에 2시간 만에 기사를 내리고 사과 전화가 왔어요. 근데 웃긴 게 그 기사가 내려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MBC에서 그 내려간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또 유튜브에다 가짜 서울대생이다 이렇게 또 선동하는 방송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이제 분하면서도 이런 선동하는 언론에 너무 분하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절대 지면 안 되고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누구의 부모님, 친구, 심지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의 삶을 들었을 때 이따금 벅차오르는 것은 그게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화학작용 그 이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뭐 자체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우리가 나무가 불에 타고 뭐 쇠가 그 금속이 녹쓰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이 무의미로부터 이제 인생의 아름다움을 건져낼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생이란 내가 바라는 행복과 나를 이끄는 의미를 찾아 생에 주어진 시간을 피와 땀과 눈물로 채워낸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행복과 나를 이끄는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선택과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진정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행해지는 선택과 도전들이 모두 내 삶의 주인인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 스스로부터 말미암아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유는 한 인간의 인생이 완성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공산 전체주의의 침략에 목숨 걸고 맞서 싸워주신 덕분에 우리는 그동안 감사하게도 이 소중한 자유를 공기처럼 느끼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자유의 가치가 너무나도 익숙해진 탓에 결국 희미해진 틈을 노려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씨 일가의 그 주체 사상, 그것에 뿌리를 둔 반자유 세력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의 가치를 약탈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노력은 지금 곧 성공하기에 임박하였습니다. 반자유 세력의 위협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지금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해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연설을 통해 포퓰리즘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종북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취임식에서도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하며 우리가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상기하기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문에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계엄의 목적으로 분명히 선언하며 본인은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패션 우파라는 말을 아십니까? 저는 계엄이 있기 전에도 계엄이 있은 후에도 한동안 그냥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스팔트에 나와서 내일 서강대학교 시국선언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은 계몽령을 통해서 저를 계몽시켜 주셨고 이제 맞서 싸울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저희 선배 세대 여러분, 너무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북대학교 시국선언 연사로선 고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걸 좀 가까이 대 마이크. 네, 저희 경북대는 대구에 있어서 그런지 대진년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구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구 분들은 대구 분들은 저희 경북대에 이렇게 대진년 못 쳐들어온 점에 있어서 되게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여기 올라와서 그냥 제가 평소 하고 싶었던 얘기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저 무도한 북괴가 저 무도한 북괴의 침략으로 인해 저희는 참혹한 전쟁을 겪었고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수많은 이들이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 목숨을 걸고 노동에 나섰고 월남전에 참전에 값비싼 희생 속에서 외화를 벌어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일군 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한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저희 파독 광부로 가셨던 저희 동네 할아버님께서는 독일에 방문했던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후손들만큼은 여러분처럼 다른 나라에 팔려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통령님과 온 국민이 땀 흘려 노력하고 그래서 마침내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기적을 이룬 경제 기적을 이뤄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외국에 팔려나가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한 나라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우리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국 대학의 들불처럼 퍼지는 시국선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지 유념하고 우리 나라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쉽게 얻을 수 없었던 값비싼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와 번영은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며 이 땅에 깃든 희생과 노력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학가 곳곳에서 퍼지는 시국선언은 이런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망국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더욱 위대하게 뻗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대 청년이고 아직까지도 이제 대학교 후배들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데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따지고 보면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기국 때 집회 나왔었거든요. 시청 옆에서. 그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은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반국가 세력, 민노총, 정교조, 그 다음에 이 종북 세력들 이 나라에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석수 독재하고 사법부로 대통령 겁박하고 얼마나 대통령의 일을 못하겠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계엄령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계엄령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고 정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려면은 반국가 세력을 없애고 이 종북 세력, 민노총 다 없애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열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 우리 대선 때 교보문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 공산화되고 이 나라의 미래가 없어집니다. 저희가 원하는 기독교 입국농, 한미동맹, 자유시장경제 이거 하기 위해서는 반국가 세력 다 없애고 더불어민주당의 이 검수완박 찬성한 이 역적들 다 내란 탄핵 찬성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다 없애고 이재명, 문재인 다 깜빵에 쳐 넣어야 이 나라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도 이 나라가 정말 말도 안 되고 개판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기사만 봐도 다 대통령 꺼내와라. 젊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 2형 구형 받았습니다. 이재명이 전과자고 깜빵 가야 되는 거 모르는 청년들 이제 없습니다. 단지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왜 계속 이렇게 재판을 미루고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지금 쇼하는 거 아닙니까? 기피 신청하고 누가 판사를 자기 멋대로 바꿉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야당 대표고 여기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체시켜야 됩니다. 3.1절까지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나와서 투쟁하면은 이 나라 반드시 바꾸고 조국 문재인 다 깜빵에 쳐 넣는 순간 이 나라 저희가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이 하지 못해서 선배님들께 좀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소열 대표님과 우리 선지자 정가훈 목사님 그리고 많은 애국 시민 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여기 앞에 계신 인스타그램 1200만 청기준 대표님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1절까지 지금 계속 청년들 많이 나오라고 홍보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우리가 여기서 싸움을 멈춘다면은 이 나라도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 그리고 반국가 세력, 문재인 다 깜빵에 쳐 넣어야지 이 나라가 바뀌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키기까지 끝까지 노력해서 정강훈 목사님과 애국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교 출신 마이크 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각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몰리고 있고, 저번 주 강남에서 유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뿐 아니라 일본,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숨겨져 있던 미국에서 곧 FBI 수사, AWEB 등 USAID가 이제 곧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각 언론, 그 다음에 유튜브 등 각 우파 유튜버들을 탄압했던 유튜브 코리아 전부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서 성에서 지금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독재에 맞서서. 이제 중국도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은 언제나 이 대한민국을 노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대만을 노리려면 대한민국이 묶여야 됩니다. 일본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이 들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15시간, 20시간 넘게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유학생들, 교포들 전부 해외에서 시국선언을 외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를 위해서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해외 각 교포, 유학생들이 더더욱더 일어날 것입니다. 더욱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지지율이 탄핵 아직 기각이 탄핵 찬성보다는 조금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쯤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0%에서 최대 70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다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전부 다 아직도 이재명 돈줄에 쫄쫄 빨고 출세 명예 그것밖에 뇌가 그쪽밖에 쏠리지밖에 몰라서 아직까지도 이재명이 좋다, 더불당이 좋다, 윤석열 무조건 탄핵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 멍텅구리 진짜 제가 욕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있는 국민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욕을 안 하더라도 존경의 호의적 표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잠자고 있을 겁니까? 아직도 지금 중국,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잡아먹고 노예로 부려먹으려는 저들의 음모와 수적이 이쯤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 아니 문재인 때 코로나로 그렇게 엄청나게 개고생 당하고도 아직도 이재명한테 또 속습니까? 속는 사람 한 번은 속는 사람보다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만은 두 번, 세 번 속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꼭 이재명한테 당해봐야, 이재명한테 배신 당해봐야, 아니면은 반대로 미국 CIA, 뉴진스, 추 이런 인간들처럼 어리석게 당해봐야 여러분들 정신을 꼭 차리겠습니까? 마지막 경고합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원래 좌파였지만은 저도 2016년 제가 고2 시절 때 저도 몰라서 세월호는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다. 저도 박근혜 탄핵되는 게 맞다고 저도 원래 사실 저도 극좌였습니다. 저랑 같이 애국 운동한 사람들, 예전에 저랑 같이 지내본 사람들도
저의 상태에 대해서 저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은 그러나 제 주변에 또 여기 또 부산대 저희 정말 존경하는 김성진 교수님도 또 계시지만은 또 여러모로 보수파 어르신들 또 기독교 목사님들께서 아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언론 뭐 법, 경찰, 검찰 여러 기관들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저 공산주의자를 세우려는 음모 공작 수작이다. 너는 그걸 모르냐 했을 때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또 해를 거듭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더 깨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이고 탄핵 무효, 문재인 공산주의자, 문재인 아웃이라 하니까 저는 더 너무 이게 더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대체 정신사관이 뭐가 있고 왜 이 사람들은 더운 땡볕에 그것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그래서 저는 너무 의아해했었고 급기야 지난 6년 전 2019년 6월 정광훈 목사님의 시국 선언과 그리고 10월 3일 집회, 10월 9일 집회, 광야교회 이승만 광장의 대대적인 집회와 혁명을 통해서 저도 관심이 더 끌렸고 2019년 10월 25일 통해서 이제 같이 한번 참여를 했었고 드디어 그때서부터 제가 좌파에서 벗어나서 우파로 들어가는 이제 계기가 되었고 그때부터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장기 휴학하면서 애국 운동했습니다. 아이고. 예, 박수. 물론 다른 분들도 잘 모르겠고 저의 또 다른 어려운 또 제 과거사가 있었지만은 애국 운동을 하면서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애국 운동하면서 가족 부모님들이 저를 완전히 그냥 저를 내팽개치고 저를 홀대를 했었고 그리고 동네에도 저를 아주 완전히 저를 마치 극우로 보는 것 마냥 저를 아주 완전히 저를 싫어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가서도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저도 여러모로 불이익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여기서 60대 70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해온 여러 장군님들 그다음에 또 목사님들 애국 우파 어르신들 또 해봐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정말 목숨 걸고 피땀 흘려서 애국 운동 못 하고 그걸 애국 운동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안 세웠으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바로 이재명한테 넘어가면은 바로 공산주의 되고 대한민국 바로 멸망당했습니다. 폴포트 그거 베트남 캄보디아 보세요. 바로 그냥 다 잡아들여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국운동 안 했으면은 여러분들 당한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정말 또 파란만장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 영적 관점으로 보면은 제가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제가 장기 휴학하면서 3년 동안 애국 운동하면서 윤석열 정권이라는 쾌거를 맛본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5대 그 헌법에 있는 또 그 유명한 의사오적이 있죠. 예. 예, 다들 제가 언급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은 특히 이 5인방 중에 판사 이민선님은 재판관님은 저희 부산대 법대 출신이자 효원인 동문이자 제 대선배이기도 합니다. 예, 어떨 때는 또 저는 인문대 출신이지만은 그보다 더 어떻게 지성적으로 더 좋은 더 클래스가 있는 법대에 나온 도 출신이고 또
재판관이다 보니까 같은 부산대인으로서 존경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악의 편에 불의의 편에 선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정말 여기에 계신 애국 우파 어르신분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20대 청년 대학생들 분들께 정말 이미선 재판관님을 대표해서 제가 사죄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하게 발언을 얻은 만큼 이미선 재판관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선 재판관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은 꼭 깨어나서 불의의 길에 서지 말고 의의 길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고 당일 때 나중에 사후에 역사에 심판과 오명에 남기지 마시고 정말 이 나라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한 영웅으로 남으시기를 꼭 강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제 여담이지만은 제 주변에도 좌파 성향을 가진 또 친민주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총선에서 이재명 파들이 이제 집권하고 구차가니까 그동안 전 정권 때 해왔던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배신당하고 쫓겨나고 억울함 당하고 뭐 물론 국회의원도 있었고 여러모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미선 재판관님 잘 들으십시오. 언젠가 지금 당신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지금 헌법으로부터 좋은 혜택 받고 좋은 이익을 누리면서 잘 하고 출세하면서 좋은 명예를 누리고 있겠지만은 그것도 언젠간 한순간입니다. 영화롭고 정말 활기찼던 그런 시절이 언젠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인간입니까? 처음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남을 이렇게 올려주고 남을 띄워주고 돈 주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언젠가는 자기 입에 단 게 사라졌을 때 자기가 아닌 것 같다.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언젠가 단호하게 냉정하게 내치고 배신하고 그럴 사람입니다. 예, 존경하는 재판관님, 제발 제 말을 듣고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시고 꼭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올바른 그리고 우리 앞으로 들어올 부산대 효원인 동문 후배들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쪽 사람들이 재판관님을 해치거나 위협하면은 얼마든지 우리한테 망명이나 신변 보호를 요청하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재판관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 참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대학생 정말 저희 또래 친구들 분 같은 분들에게 제가 4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저기 이승만 분노. B2B. 여러분들도 저도 부산대 학생이고 여러분들도 각자 대표로서 또 학교도 다니시면서 각자 또 여러 일을 하시겠지만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변에 후배든 선배든 동기들 좋으니까 한 사람당 10명씩 알려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 좌클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가 애국 우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미국 CIA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셋째, 이거는 좀 애국 운동에만 또 중요하지만은 또 자기 개발에도 또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영어도 하고 싶고 물론 컴퓨터도 자기 개발을 하고 싶지만은 물론 애국 운동 우심방 한켠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헌법수호, 기독교 입공론 가치를 자부심을 갖고 그 생각 바탕에서 자기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PPT 하나. 예, 마지막 네 번째. 제가 2년 전부터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 여러 권사님들로부터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읽어보니까 얼마나 좌파들,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얼마나 음해받고 고통받고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는지 정말 얼마나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한 세상 잘 먹고 잘 사고 많은 이익을 누려왔지만은 이번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한 목숨 바쳐서 억울한 넋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물론 저도 이 책을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사진 않았고 아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제가 사실 돈이 좀 별로 잘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빌려서 읽어봤지만은 오늘 이 집회 끝나면은 제가 이승만의 분노 책을 제가 살 겁니다. 예, 사서 한번 읽어보고 또 여러 번 읽어보고 몇 권 더 사서 주변 사람들한테 또 책을 또 전파하고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그래요. 읽어보면요, 정말 애국 운동을 꼭 해야만은 동기부여가 아주 각성하듯이 딱 뼛속 깊이 딱 달라붙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자, 마무리 짓. 그렇지만은 우리가 참고 버티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뭐 한 오늘 오전 10시 정도에 연락을 받고 김소희 회장님께 연락을 받고 뭐 이제 나름대로 주섬주섬 이렇게 좀 원고를 준비를 했었는데 뭐 여기 김소희 회장님이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감옥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구속이 되셔가지고 그 종로 구치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계실 때 그때 김소희 회장님께서 많이 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랜 애국 활동을 통해서 그 많이 다들 고생을 하셨겠지만은 여기 오비 분들 계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투쟁을 계속 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정광훈 목사님 비롯해서 여기 모든 여기 리더십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트루스 포럼은 지금 현재 그 워싱턴 DC에 나가서 나름대로의 민간 외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알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는 뭐 이런저런 말씀드리기보다도 뭐 제가 한 8, 9년 정도 저희 트루스 포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이제 서울대에서 시작된 모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김소희 회장님 때보다 조금 늦게 이제 애국 운동에 참여한 중간자 역할 정도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30 세대 분들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있는 그런 세대인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우리 우파 정치권 인사들의 성향에 대해서 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주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해서 다 탄핵하고 또 이렇게 뭐 한동훈 체제 때도 다 이렇게 자기들 이기적으로 행동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낼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이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교모
보셨지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구성원은 6,300명. 그건 뭐 실명을 자기가 거론해도 좋다라고 그 소속과 실명을 밝힌 분들이 6,300명이고 실명과 소속을 좀 밝히기가 좀 거북하다라고 하는 분까지 합치면 11,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3.1절 행사 때 그 우리 정교모가 정광훈 목사님 집회에 공식으로 참여하기로 결의를 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제가 좀 나왔습니다. 저는 정교모 여러 명이 있는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소속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지금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법학인 관계로 여러분한테 우리 헌법 조문 2개를 소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아니 아닙니다. 계좌들 식사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헌법 제66조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 제1항이고 이제 제2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국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과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당연히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77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권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의무,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그리고 계엄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적인 계엄이 12.3 계엄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서로 그동안에 믿고 그리고 존경했던 우리 애국 우파의 법학 교수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헌법 제77조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서 이 개념이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이 다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교육, 문화, 언론, 예술 모든 분야가 용공 분자들에 의해서 장악된 이런 사태는 그야말로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견복에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통하여 국가의 계속성과 주권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날 2024년 12월 3일 날 바로 우리 헌법 제66조 그리고 우리 헌법 제77조가 부과하고 있는 국가원수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 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학자 중에서 가장 연구 업적이 훌륭하시고 그다음에 존경받는 교수님으로 한 분을 지칭하자면 경희대학교 과거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다년간 하셨고 현재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허영 교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것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계엄 선포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는지 아닌지는 그것은 오로지 국가원수 대통령 스스로 판단할 대상 요소이다. 그거는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이 없다. 사실은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도 그것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이건 그야말로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으며 그래서 뭐 탄핵이 무효다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탄핵이 되고 난 뒤에 무효다 유효다를 논하는 것이니까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앞으로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는 인용, 세 가지입니다. 인용, 또 하나는 기각, 또 하나는 각하인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서 볼 때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비상 상황에 비추어서 볼 때 탄핵은 각하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제발 여러분 탄핵 무효라는 구호는 그건 상당히 자살나는 듯한 그런 표현이므로 그런 표현은 쓰시지 말고 탄핵을 반대한다 또는 탄핵 심판을 각하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저희 정교모 교수들의 생각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징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은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의 이런 애국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대학교에 재직 중이고요. 아직 재직 중이에요. 네, 며칠 있으면 퇴직합니다. 그리고 공식 직함은 자교모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석희태 교수님이 정교모를 이끌고 계신데 저는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데 울산대 이재봉 교수님하고 제가 튀어나와서 이제 차렸습니다. 그게 작년도 이제 12월 3일날 계엄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근데 12월 3일 계엄이 일어나고 불과 며칠 지나니까 벌써 대학생 시국 선언이 혼자 터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청년 시국 선언 이렇게 터지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제가 이재봉 교수하고 같이 이건 시국 선언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12월 23일 날 헌재 앞에서 시국 선언을 하자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동참을 해서 123분이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23명이 이제 시작된 자교모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걸로 그냥 끝마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단체를 계속 이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65명입니다. 자, 이건 뭐 여기까지만 소개드리고요. 제가 다른 분들은 다 앞에 현재 현황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가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앞으로 탄핵 인용이 될 것 같아요? 기각될 것 같아요? 기각될 것 같아요? 기각시켜야지. 아니, 이유는 저기 뉴질랜드 오케이 온리 여론 그것만 그다음에 또 뭐 물리적인 면 없어요? 온리 여론 때문에 또 저기 뉴질랜드 오케이 내가 역시 좀 유학파가 좀 다르긴 다르네. 자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 군기가 좀 빠지고 말하자면 운동을 좀 안 할까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기각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영향이 미국의 영향입니다. 예. 자, 그럼 왜 미국이 영향을 하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며칠 전에 이제 캐시 파텔이 임명이 됐죠. 그래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국 내 부정선거건 미국과 연관된 우방 국가의 부정선거건 다 같이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더 잘 아시는 뭐 스카이데일리의 그것이 기사가 팩트다 아니다 아직도 말이 많은데 팩트건 아니건 부분적으로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뭐냐? 적어도 중국 간첩단들이 조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행동을 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직원으로서 근무했던 건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AWEB이라는 조직이 있죠.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해갖고요. 근데 이게 뭐냐? 말은 그럴듯하게 이건 뭐 제가 그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너저분하게 기르니까 원래 1948년도 미국의 4대 자유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천명을 했죠. 그게 뭐예요?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해방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의 자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하고 신앙의 자유는 뭐다? 우리가 말한 프리덤입니다. 자유권. 그 다음에 공포로부터의 해방의 자유, 그 다음에 빈곤으로부터 해방의 자유는 뭐다? 우리가 말한 경제권 또는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공산주의 국가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UN이라는 나라가, UN이라는 조직체가, United Nation이 미국이 UN을 좀 이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소위 그 나라들을 이끌고 갈까? 그래서 사회권을 중시해서 생긴 게 사이 ODA 같은 공적 원조 같은 그런 조직체 하나로 생겼던 게 뭐다? USAID 같은 그 회사입니다. 그런 국제 기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USAID가 그렇다는 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WEB이 사회권을 표방하면서 다른 나라의 자유권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더라. 이게 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중국은 이번에 미국에 선전포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미중 대결의 핵심 구축장이 지금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예,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산화로 함락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나 대만은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요. 일본은 원래 이 사람들이 중국 수교할 때도 제일 먼저 대만하고 단교를 하면서 그냥 꼬리를 쳤고 이번에도 어때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 중국 시진핑한테 먼저 갈까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은 그렇게 썩 믿을 상황이 못 돼요. 근데 그거를 한미일로 전체적으로 통합화시킨 사람이 누구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헌법재판관 8명 있죠? 8명의 4놈은 빨갱이죠. 완전히 빨갱이. 빨갱이는 막말로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걔네들이 목숨이 달아난다라는 그런 확실한 징표가 없는 이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문영배 안 바뀌어요. 이미선이 안 바뀌고 정정미 안 바뀌고 정계선이 안 바뀝니다. 정정미 안 바뀌고. 근데 얘네들 중도 우파는 조금 달라요. 김영두, 조한창, 김복형, 그 다음에 정형식이. 뭐 정형식이가 그래도 가장 손인 주심인데 걔가 61년생이에요. 근데 그나마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정형식이는 완벽하게 이쪽 편을 들 것 같고 나머지 3명은 어떨까요? 나머지 3명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대장동에서 그놈들 법관들이 얼마씩 먹었어요? 최하 밝혀진 게 50억이죠. 그럼 50억 갖고 될까요 지금?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내 생각에는 500억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500억 정도 써갖고 맥힐 만한 놈이 있느냐? 있긴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다 퍼졌던 게 뭐다? 우리 다 퍼졌어요. 좀 짧게.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모르겠어요?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도 고든창한테 내가 제일 신이 많은 사람이다. 옛날 고든창은 그런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트럼프가 운운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고든창을 갖다가 내가 가장 신이 많은 인물이다. 그 다음에 캐시 파텔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건 중공이 지금 개입을 딱 해갖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이제 과거의 1기 트럼프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 2기 때는 정말로 막 나간다. 중공에 대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네 놈에 대해서 나머지 중도 우파 저희 빨간 애들은 말고 네 놈에 대해서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떤 압력이 들어갈까요? 그렇지. 죽을래 살래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너 잘못 판결하면 넌 절대 미국 땅 못 밟고 네 자식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미국과는 결별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들이 꼬리를 낼 수밖에 없고 너 돈 먹은 거 있다. 그러면 내가 미국 법으로 다 털게 해줄게. 미국 법을 털 수 있어요. 리커 법안이라고. 뭐 지금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는데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 뭐 이런 게 있어요. 리커 법안이. 그건 뭐냐면은 자국의 예를 들어서 범죄 조직과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연결돼 있을 때는 국제 조직도 깔 수 있다. 이게 리커 법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 없어요 그런 게. 그러면 그런 걸 갖고 야 이놈들아 너 이 네놈 잘못하면 니네들 죽어 이러면 그게 겁이 나요 안 나요? 우리 조 장군님 그렇죠? 나죠? 그래서 나는 거의 구분응선은 탄핵이 기각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에이 우리가 이겼다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이제 우리가 이긴 뭘 이기고 나서 이겼다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투쟁의 강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갖느냐? 중국은 망한다. 이걸 확실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갑자기 내 중국 얘기야?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굽니까? 지금 정정미한테 물어보니까 주적 아이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빌어먹으련. 교수가 욕하면 안 되지. 괜찮아. 이런 건 욕해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적이 어디예요? 북한이죠? 근데 지금 안 해요. 중공. 지금은 중공이에요. 중국 공산당 이퀄 우리의 메인 에니미. 왜냐? 부정선거 다 헤쳐먹고 각각의 우리가 뭐죠? 그람스의 진지전을 펼쳤는데 이놈들은 초안전이라고 그러죠. Unrestricted War. 얘는 진지전이라고 하죠. 이 나라에서. 이 진지전에 들어간 게 사회 불안 야기, 그 다음에 사법부에 진지 구축했어요? 안 구축했어요? 빨갱이 구축했잖아. 그 다음에 언론, 조중동, 싸그리 물들였잖아. 그거 두고 세 가지만 보고 완전히 진지전 구축이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주적이 누구다? 중국 공산당이야. 맞습니다. 그럼 중국 공산당을 우리가 물리쳐야지 진짜 이기는 거라고. 근데 중국은 망해요. 거기까지 내가 더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김수열 본부장님이 좀 애타게 그만해 이렇게 하는데 아니 네 이제 그만할게요. 예. 공산당 망하는 이유는 다음번에 나를 초대하면 그때 말씀드릴게. 자신을 가집시다 여러분. 지금 저 교수님이 염려하는 거 정건 목사님 염려하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4대 4인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이긴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완전히 광화문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저놈들이 겁먹은 겁니다. 절대로 저놈들 헌법재판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3월 1일 날 한 자리에 1,0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우리의 주권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지금 진짜 죽을 각오로 덤비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까 누가 CIA 신고하는데 진짜 신고해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만이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쫙 섰을 때 전 세계가 이야 대한민국 무섭구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데 김병준 교수님이 워낙 세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후배들 하는 걸 어때요? 아, 너무 멋집니다. 멋져? 네. 멋지는 게 아니라 네가 딱 보니까 아 선배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듭니다. 들지? 네. 그리고 광화문 애국운동 봤어? 네. 다 봤습니다. 정호원 목사님 같은 분은 생명 내걸고 3번 4번 감옥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도 안 짓고 교회 가봐 무슨 중세 성보다 더 허접해. 우리가 가면 눈물이 나. 봤지? 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너가 나서서 우리가 고맙다고 지금 내보낸 거야. 할 수 있지? 네. 자, 뭐 우리 저 후배가 나왔는데 여러 저 선배들이 큰 박수를 한번 격려해주고 이번에 시국선언 준비 잘하라고. 일부러 내가 이름이나 이런 거 안 밝힙니다. 여기 대표들도 다음 시국선언 준비하는 분들이 연설도 안 하고 왜? 오늘 봤잖아요. 각 대학에서 하는 데마다 좌파들이 나와가지고 하고 저 뒤에 호랭이하고 맨뱅이 가서 김도영 목사하고 목숨 걸고 그 자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파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실명은 안 깔 테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국민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 자리에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든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잘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이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에 들어간 병력은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투입된 군의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전작년 집회 대응 경력 300명을 국회 외곽에 보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대로였습니다. 제가 소수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공작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무리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장기 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바로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